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숙명여제대학교의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또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마치 옆에서 입시 전문가와 같이 자료 넘겨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상세한 계획안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들, 이걸 찾아내고 그 배경하고 또 여러분께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명쾌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이나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변경사항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각 변화 뒤에 숨겨진 대학의 의도나 입시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 이런 것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 좋네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숙명여대 입시 지형도를 함께 그려보시죠. 큰 변화들이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확인해 볼까요? 2027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2,442명. 작년 2,450명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아주 살짝 줄었네요. 네, 아주 약간요. 정원내 인원은 2,151명이고요. 근데 인원수 자체보다는요, 수시하고 정시 비율,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비율이요? 네, 정원내 기준으로 보면 수시가 1,095명, 이게 50.9%고요. 네. 정시가 1,056명, 49.1%입니다. 거의 51대 49. 와, 거의 황금 비율이네요. 딱 절반씩이네요. 네,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가 좀 명확히 보이죠. 그렇군요. 이건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수시랑 정시, 이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정말 딱 반반이니까 이런 균형 속에서 그럼 세부 전형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지정들이 나옵니다. 수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수시에서는 역시 학생부 교과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 변화가 가장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교과 전형. 일단 인원부터 248명에서 287명으로 꽤 늘었고 네, 많이 늘었죠. 신설된 첨단공학부 10명, 자요전공학부 29명도 여기서 뽑네요. 네, 맞습니다. 인원 증가랑 신설 확보 포함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전형 방법의 대격변입니다. 대격변이요? 네, 기존에는 교과 성적 100%에 수능 최저 기준 적용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2027학년도부터는 교과 70% 플러스 서류 30%로 바뀌고, 네, 서류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학부 빼고는 인문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네, 폐지됐어요. 와, 이건 진짜 큰 변화 아닌가요? 엄청난 변화죠. 단순히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줄 세우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서류를 30%나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서류 30%, 그게 정확히 뭘 본다는 걸까요? 여기서 서류라는 건 교과 세특이나 창체 활동 같은 거 있죠. 그런 학업 태도나 전공 관련 관심도 이런 걸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평가? 네, 교과 성적 외에 학교 생활 충실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 기준까지 엉쳐졌으니까 내신 관리는 잘했지만 수능에는 좀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학생들에겐 분명 기회죠.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단순히 내신 성적만 좋았던 학생들한테는 서류 평가라는 새로운 허들이 생긴 셈이죠. 그렇겠네요. 네, 학교 활동이랑 어떻게 연계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숙명여대가 교과 전형에서 학교 생활 충실도라는 어떤 새로운 경쟁의 장을 열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어요. 지원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야, 교과 전형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학종도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숙명인재 면접형은 391명에서 361명으로 좀 줄었고요. 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44명에서 35명으로 선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학종 인원은 조금 줄었네요. 네, 인원 조정과 함께 평가 방식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이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되었어요. 면접 비중이 줄었다고요?
그럼 부담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얼핏 보면 면접 부담이 줄어든 것 같지만 동시에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인원을 모집 인원의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1단계 통과 인원을 늘렸다. 그럼 서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면접 기회는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가는데 최종 당락에서 면접 영향력은 약간 줄어드는 건가요? 복잡하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을 늘린 건 서류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비슷한 역량의 지원자가 많다. 뭐 이런 판단일 수 있고요. 아하. 더 많은 학생에게 면접 기회를 주면서 2단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죠. 네. 하지만 최종 점수 산출할 때 면접 비중이 줄었으니까 1단계 통과를 좌우하는 그 서류, 즉 학생부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학생부네요. 그렇죠. 앞서 본 교과 전형의 서류 도입하고 맥을 같이 하는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 흐름입니다. 그렇군요. 예체능 쪽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예체능 계열도 변화가 있습니다. 실기, 실적, 예능, 창의인재 전형인데요. 전체 인원은 125명에서 127명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학과의 평가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떤 학과요? 특히 무용과, 관현악과, 작곡과가 주목됩니다. 기존에는 실기 능력이 거의 전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각각 10%, 20%, 20%씩 반영합니다. 예체능도 교과 성적을 본다고요? 네, 실기 능력은 기본이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예체능 입시에서도 이제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해진 거죠. 와, 예체능 입시도 달라지는군요. 회화과는 좀 다른가요? 1단계 선발 배수가 줄었던데. 네, 회화과는 1단계에서 교과 100%로 30배수를 뽑던 걸 20배수로 줄였습니다. 30배수에서 20배수로. 그럼 1단계 통과 문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거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걸 시사합니다. 지원자 풀 안에서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정원외 전형들,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교 출신자 이런 쪽도 인원 변동이 좀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면접 비중이 줄어드는 등 세부적인 조정이 있었네요. 네, 소소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정시로 옮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 인원 배분에 변화가 생겼어요. 가군 일반 학생 전형은 518명에서 551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나군 일반 학생 전형은 443명에서 408명으로 줄었네요. 왜 그렇죠? 나군 인원이 줄어든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바로 이번에 신설된 핵심 학부, 첨단공학부 정시 68명,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정시 264명, 이 두 학부가 모두 나군에서 선발되기 때문입니다. 신설학부가 나군으로 갔군요. 네, 여기에 기존의 인기 학과인 약학부 56명까지 나군에 있죠. 와, 나군 경쟁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다른 학과들의 나군 선발 인원이 줄고 일부는 가군으로 이동하거나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군에는 전통적인 인문, 자연계 학과들이 좀 더 많이 포진하게 되고 나군에는 약학부랑 신설된 첨단, 자유전공학부가 핵심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네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그렇죠. 가군하고 나군에서 학과 배치 변화는 지원자들의 선택지나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나군 상위권 학생들의 눈치 싸움이 좀 예상되네요. 그렇겠네요. 정시 실기 전형에서는 작곡과 실기 과목 중에 화성학이 폐지된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 그것도 변하죠. 수시에서는 화성학 시험 보는데 정시에서는 안 본다니. 같은 과인데도 전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게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체능 지원자들은 수시와 정시, 그리고 각 전형별 실기 과목하고 배점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입학전형계획 발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신설 모집단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드디어 나왔네요. 첨단공학부하고 자유전공학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첨단공학부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총 78명, 수시 지학균형 10명, 정시 나군 68명. 어떤 곳인가요?
첨단공학부는요, 1학년 동안 특정 전공 없이 공학계열 기초 과목을 폭넓게 배우게 됩니다. 일종의 탐색 기간을 갖는 거죠. 아, 탐색 기간. 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 전자시스템학부, 신소재 물리학부, 컴퓨터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 1년간 충분히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전공 선택할 때 인원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인기학과로 막 몰리면 어떡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각 학과 전공별 입학 정원의 150%까지 선택을 허용합니다. 네, 150%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 50명인 학과라면 최대 75명까지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죠. 150%까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전공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인재를 확보하려는 대학의 강력한 의지인 동시에 학생들한테는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탐색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다음 주자 자유전공학부는 어떤가요? 와, 여긴 모집 인원이 훨씬 많네요. 총 293명, 수시 지역균형 심한, 정시 낙원 264명, 정시 비중이 압도적이군요. 네, 자유전공학부는 첨단공학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요? 네, 역시 1년간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치는데요. 2학년 진급 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사범계열, 약학부, 예체능계를 제외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사실상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모든 전공이요? 그럼 여기도 혹시 정원 제한 같은 게? 놀랍게도 계획안에 따르면요. 학과별 입학 정원과 관계없이 100% 학생의 자율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100% 자유 선택이라고요? 정원 제한 없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인기학과는 미어터지고 비인기학과는 막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대학 입장에서 엄청난 도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쵸. 하지만 그만큼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혁신적인 시도죠. 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파격적이네요. 이 두 학부, 특히 자유전공학부의 등장은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시도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정시 나군에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가 함께 있다는 점은 해당 군의 입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렇게 흥미로운 전형과 학부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즉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데요.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이 20% 비중입니다. 진로 선택 20%? 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B, C는 각각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변환해서 반영하고요. 학년별 가중치는 두지 않습니다. 반영 교과도 계열별로 다르군요. 인문자연계는 국수형 4과 다 보고 예체능계는 국영사만 반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학부폭력 조치사항 기재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학폭 관련해서요? 네,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의 공동체 역량 항목에서 최저점을 부여하고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아예 학교장 추천이 불가합니다. 추천 불가. 네, 논술이나 실기,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조치사항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네요. 수능 성적 반영 방법도 빼놓을 수 없죠. 정시랑 수시 최저 기준 적용 방식이 다를 텐데요. 정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정시 수능 반영은 계열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계열별 비율 차이가 꽤 크네요.
인문계는 국어 35%, 수학 25%인데 자연계는 반대로 국어 25%, 수학 35%. 역시 계열별 특성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30%, 수학 30%로 딱 균형을 맞춘 점이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국수 균형 반영은 문이과 통합적 성향의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하. 예체능계는 더 세분화되는데요. 체육교육과랑 미술대학 회화과 제외는 국어 40, 영어 30, 탐구 30. 탐구는 한 과목만 보고요. 네. 무용과, 음악대학, 회화과는 국어 60%, 영어 40%만 반영합니다. 수학은 반영 안 하고요. 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가산점입니다. 인문계는 사탐, 자연계는 과탐 응시하면 각 과목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줍니다. 3% 가산점? 네, 단 자유전공학부는 탐구 가산점이 없습니다. 아, 자유전공은 없군요. 그럼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지역균형 인문자연계는 폐지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약학부만 수능 최저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약학부만.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에서 수학을 필수로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여야 합니다. 삼합오, 수학 포함.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인문 자연계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요. 네.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합니다. 이합오. 약학부는 수학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이것도 탐구는 한 과목 기준이고요. 삼합사 수학 포함. 알겠습니다. 실기시험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수시랑 정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 지원자들은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작곡과 화성학 유무처럼요. 그렇습니다. 모집 요강에 명시된 본인이 지원할 전형의 실기 과목, 반영 비율, 시험 방식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인 자격 외에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 전형들이 있죠. 네, 모든 전형의 기본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법령에 따른 동등학력 인정이지만 전형별로 추가 자격 요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이런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은 학생 본인 및 부모의 거주기간, 학생의 재학기간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 농어촌은 좀 복잡하군요. 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국내 정규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재학하고 성적이 있어야 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죠. 네, 학교장 추천. 이때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같은 일부 고교 유형은 제외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는 추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은 출신 고교의 기준 학과랑 지원 모집 단위 간 동일 계열 인정 기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하고 현재 재직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재직자 전형도 있군요. 예. 재외국민 특별전형 역시 자격 유형별로 부모 및 학생의 해외 체류나 재학기간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이 다르니까요. 지원하려는 전형의 자격 조건을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되짚어 보니까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첨단공학부라는 새로운 도전, 이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네요. 네, 몇 가지 큰 흐름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입니다. 학생부 강화. 네,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 도입하고 종합 전형에서 면접 비중 줄인 것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생활 전반의 과정과 질, 이걸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둘째는 학생 선택권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특히 정원 제한 없는 자유전공학부 신설은 학생 주도성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셋째는 예체능 계열에서도 학업 역량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종합하면 이제 단순한 성적 숫자보다는 학교 생활을 통해 보여준 역량과 성장 과정, 그리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능력, 이런 게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수치화된 성적뿐만 아니라 그 성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탐구 활동, 공동체 기여 같은 그런 학생부에 담긴 이야기가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숙명여대 2027 입학 전형 계획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입시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